4월 20일 오전 9시 30분이에요. 오늘은 이 차가 종합검진이라고 그러죠. 부하 테스트 하는 걸로 해서 정기검진하고 부하검사하고 다른데, 부하검사 요번에 하는 날이에요. 예약을 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날라와요. 그래서 부하검사는 좀 비싸고 그냥 정기검사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새 차는 아마 유예기간이 좀 길고 난 다음에 검사가 나올 거예요. 좀 오래되면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뭐 테스트하는 게 차 뭐 조향장치라든가 듬이라든가 매연이 뭐 얼마나 나오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차를 수리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빠꾸 맞으면 수리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맡겨도 되고요. 보통 공업사 같은데 대행해 준다고 하는 데다가 맡기면 그 사람도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대행을 해주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사를 하는데 빠꾸를 맞으면요, 보통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뭐 타이어 갈아라, 뭐 램프가 나갔다, 너 램프 왜 파란색으로 바꿔놨어, 순정으로 바꿔, 뭐 이런 것들이 빠꾸가 나오면 공업사에서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행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검사를 직접 가서 해요. 직접 가서 할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어딨냐, 여기구나. 꺼내놨는데요. 서류를 돈은 5만, 지금 19년도 기준에서 5만 몇천 원을 내라고 그러고요. 한 손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자동차 등록증, 이 차에 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19년 5월 14일까지죠.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뭐 하루에 만 얼마씩 해서 과태료가 붙고요. 그다음에 최대 30만 원까지인가 해서 벌금 비슷하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냥 시간 날 때 되도록이면 일찍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정보가 있을지 몰라서 앞에는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올려보면 자동차 보험증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래 보험은 가입 무조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입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 보험증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이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들고 가면 됩니다. 뭐 듣기로는 검사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그러는데, 부하검사는 조금 더 걸리고요. 그 기계 위에다 올려놓고서 이렇게 돌려요. 나중에 조금 찍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디젤차나 이런 것들은 검사할 때 뭐 뒤에서 매연이 나오고 뭐 이러면 때려 밟아서 한번 좀 달려본 다음에 매연을 날리고 하라고 하죠. 이게 지금 2000년식 카렌 LPG 차량이고요. 그건 뭐 당연히 뭐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 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빠꾸 맞으려고 그러면 이 근처에서 이렇게 당겨 보면, 이렇게 해보면 매캐한 냄새가 나거나 뭐 하여간 매연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면 기계에 넣고 돌리면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요새 뭐 가스차 아무나 탈 수 있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죠. 뭐 가스차 사야 되냐, 안 굴러다니는 거 아니냐, 내구성이 얼마나 뭐 안 좋네. 이 차는 올해로 태어난 지 20년 됐고요. 차 구조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차랑 비교하면 안에가 되게 휑하죠. 그래서 정비하기가 좋아요. 자가 정비하기도 손대기 좋고요. 그리고 요즘 차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요새 가스차들은 LPGI라고 해서 인젝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인젝터라는 게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바로 쏴요. 바로 쏘는 게 있고, 지금 이 타입은 뭐냐면 LPG인데, 저 LPG 본배, 저 차 뒤쪽에 LPG 통인데 거기서 가스가 액상으로 일로 일단 옵니다. 기화기라고 해요. 저기서
기체 상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믹서입니다. 믹서고 여기가 이제 흡기죠. 공기를 흡입하는 거죠.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고 저기서 가스가 나와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이걸 믹서라고 그래요. 이 믹서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요게 이제 압력 센서고요. 맵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량하고 이 연료가 섞였을 때 뭐 선돌되는 게 아니라 이 들어오는 압력을 제가 재요. 그래서 압력이 적절한가를 해서 뭐 이슈가 계산합니다. 여튼 그리고 이 믹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 밑에 매니폴더, 흡기 매니폴더라고 하는 데로 통해서 들어가면 가스하고 공기하고 섞여 있죠. 그게 적절하게 잘 섞여야 여기서 정상적으로 폭발을 하고 매연이 없는 상태로 요 배기 매니폴더를 통해 가지고 차 밑에 관을 타고 내려간 다음에 저 가운데 보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밑바닥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통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디젤 차량 같으면 뭐 DPF라든지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차하고 이런 가스차 같으면 뭐라고 그러지?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 그 안에 백금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배출되는 매연에 보면 매연 성분을 하여간 그 촉매를 통하면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가열이 되고 그 기체가 들어오면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뭐라고 그러지? 질소산화물 이런 걸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촉매가 깨지면 LPG나 휘발유 차도 냄새 이상한 거 나오고 그 촉매를 갈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금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싸요. 어쩌면 차 관리를 잘 하시면 보시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물론 이게 차가 오래돼서 처음에, 지금 저는 이거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걸 찍는 거라서 좀 조용해진 것도 하지만, 일단은 뭐 시동 걸린 상태에서 이 정도면 덮고 나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디젤 차를 타면 소달구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차를 가지고 검사장을 가서 검사를 받고 차들 들어왔고요. 그 앞에 이제 차들이 지금 이렇게 유턴 하듯이 쭉 서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요 건물이 예약 전용. 요새는 그 모바일로 예약이 됩니다. 문자로 너 검사 받아야 돼 라고 날라오면서 거기 링크가 날라오거든요. 앱이나 이런 거 깔 필요 없이, 노래 들어가면 또 저작권 나와. 그 링크 눌러가지고 예약을 바로 하면 되고요. 결제까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날짜를 그 달력에서 선택을 하면 예약되고요. 그 문자 날라오고, 검사 받기 하루 전날 또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럼 그거 보고 들어와서 이제 예약한 대로 오면 돼요. 뭐 예약 시간 잡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입가판이 저기 서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제가 있는 데서 검사 소요 시간이 약 60분이라고 나와요. 예약을 왜 했나 싶죠? 저도 뭐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한 적은 처음이라서 10분 정도? 15분 뭐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하는데 대충 보니까 맞는 것 같죠?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7, 8대 정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마 그 뭐 차가 집이 여기 검사소랑 가까이 있어서 바로 검사를 하러 왔으면, 아직 그 자동차는요 어느 정도 열이 받아야 매연이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요 LPG 차량이나 가솔린 차량 밑에 촉매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촉매도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지 그 백금하고 그 안에 촉매하고 가스하고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고요. 디젤 차량도 이제 DPF가 적정 온도가 올라가야 좀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물론 DPF는 사실은 공기만 통과하고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진은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루가 매연이 확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튀어나오면 그거는 DPF가 이상이 생긴 거죠.
아무리 가열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매연은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질소산화물이라든가 그 매연이 눈에 보이는 그 깜댕만 매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열이 돼서 DPF가 적정 온도 몇백 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또는 촉매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 30분 40분 공회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예열이 되겠죠. 그럼 저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할 때 패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빠꾸를 맞았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LPG 차량에 대해서들 뭐 말이 많은데, 첫 번째,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 차 20년대급, 19년째죠. 이제 2000년에 만들어진 차인데, 물론 적상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냥 가정용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20만 이제 좀 넘었죠. 물론 이제 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스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라는 거는 겨울에 어느 정도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안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아까 본네트 쪽에서 보였던 기화기가 청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 거죠. 기화기에 타르가 끼거나 그러면 시동성이 떨어집니다. 또 믹서라는 거에 카본이 껴있거나, 믹서에 붙어있는 거에 보면 ACS 밸브인가? 제가 밸브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차에 보면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산소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 배출 가스가 나가는 관에 연소되고 남은 매연이죠. 매연이 이제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산소량을 체크를 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도 이제 그 무슨 지르코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금속이 있는데, 그 금속은 공기 중에 산소의 그걸 추출해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 그러니까 끝나고 연소가 끝나고 나면 사실 산소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매연하고 이게 구분이 되겠죠. 가스가 나오는 게 있겠죠. 근데 산소량이 많다, 그거는 뭐냐면 연료량이 작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량이 거의 없다, 희박이라고 그러는데, 그 희박이 정상이고요. 근데 또 산소량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안 타겠죠. 그래서 연료가 그대로 이렇게 배기관 쪽으로 튀어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튼간 그 상황에 따라서 산소 센서가 아까 얘기했던 믹서에다가 연료량을 조절하는 피드백을 보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런 그 피드백 하는 밸브, 그 다음에 믹서의 카본 누정량, 그 다음에 아까 기화기에서 이제 타르가 껴가지고 만약에 고착됐다거나, 그래서 연료가 똑바로 공급이 안 되거나,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다 보면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시동이 안 걸려요. 잘 안 걸려요, 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메인터넌스는요, 가스차 뿐만이 아니라 휘발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뭐 카본 누적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사실 디젤차를 메인터넌스를 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차는 관리하는 만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솔린하고 LPG는요, 생각보다 타르나 카본의 누적량이 굉장히 디젤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는 더 편해요. 차를 사면 그냥 밟고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차는 일정 기간마다 손을 봐줘야 되는 기계입니다. 기계.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이 들어가죠. 전자부품, 센서부터 시작해서 내연기관, 가열되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뭐 완충장치라든가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 기구적인 물건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차 껍데기 그 다음에 하체에 잡음, 뭐 이런 서스나 뭐 이렇게 토션빔이 뭐 존이 많이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차의 핵심은 엔진이죠. 엔진으로 집어넣는 연료를 분사해주는 계통,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터보가 달렸다면 터보 차저가 이제 냉각을 하기 위해서 뭐 냉각하는 게, 요새는 뭐 냉각수가 하기도 하고 엔진 오일을 쓰기도 하지만, 여튼간 엔진 오일의 관리, 냉각수 관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연소될 때의 그 뭐 점화 플러그라든가 인젝터,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이 가장 핵심인데, 엔진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주는 거는 그 전단과 후단에 있는 모든 센서류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무조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안 탄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안 타면 안 타는 대로 고장납니다. 예. 그 냉각수도 침전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도 오래 그냥 안 타고 냅두면 맛이 가요. 그래서 너무 운전하지 않은 차도 상태가 좋지 않고, 짧은 거리도 아까 얘기했던 어느 정도 가열이 돼야 차량에 있는 모든 그런 기능들이 정상화되는데, 맨날 집 근처 뭐 20분 거리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차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 그 적상거리가 길지 않다고 그래서 차가 좋은 차가 절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될 거고. 그래서 말이 그리는데, 그래서 가스차 시동 안 걸린다, 일단 그거는 관리 안 하면 뭐 어느 차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차들은요, 지금 저는 이게 19년 된 차가 있고요. 이제 1년 된 올란도 LPG 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차는 버튼식이에요.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시동 드릉 걸리죠, 요새. 한겨울, 우리나라 한겨울에도 그 버튼 눌러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지연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차를 아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디젤 차에 보면 시동 걸 때 보면 요새는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봉대가 걸려, 이게 봉이 있어요. 전기 12V를 딱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몇백 도가 가는데, 그걸 이제 전에는 코일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걸로 가열을 쫙 해주고, 그 다음에 연료 분사를 하면서 즉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요새 보면 뭐 차들 보면 디젤 차들 스탑앤고 기능도 있고, 뭐 시동 걸었는데 바로 안 걸린다는 차라든가, 걸어놓고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차죠. 요새 차들은 그런 거 없어요. 순간적으로 바로 온도를 쫙 올려주기 때문에. 자, LPG는 그럼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 안 했느냐? 했죠. 그래서 LPG 차에는 두 가지 타입인데,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기화기라는 게 달려있는 타입이 있고요, 기화기가 없는 타입이 있어요. 기화기가 있는 타입은 뭐냐면, 기화기에, 그러니까 가스는 액체 상태로 보통 주유가 됩니다. 그러면 가스통 안에 액체로 들어있겠죠. 그럼 그게 겨울이나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기화,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화되는 게 좀 더디겠죠, 추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는 연료를 분사를 해가지고 불은 붙어요. 폭발을 하는데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리고 힘도 안 나고요. 그래서 그걸 기화기에다 일단 밀어 넣은 다음에, 기화기에서 기화기에 보면 원래 그 냉각수가 거기서 돌게 돼 있어요. 냉각수가 아니라 엔진오일. 냉각수도 돌아갑니다. 제 차는 옛날 차인데 냉각수만 들어가요. 근데 냉각수가 뭐냐면, 자동차 아까 얘기했지만 시동을 걸어서 약간 시간이 지나면 냉각수 게이지가 저 지금 중간 단계까지 와야 정상적인 온도, 보통은 한 80도, 90도까지 올려야 이제 그게 정상입니다. 8, 90도까지 가야지 기화기가 데펴지면서 액화되어 있던 가스가 기체로 잘 바뀌겠죠. 근데 이제 처음 시동 걸었을 때는 바로 안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그 기화기에, 아까 얘기했던 디젤 차량에 히팅 코일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순간 바로 시동 걸려요. 자, 그냥 LPG 타입의 그 기화기가 달려있는 타입도 그럴 뿐더러,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들은 대부분 LPGI, 그러니까 LPG인데 인젝션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젝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냐면, 인젝터라고 하는 요런 일자처럼 생겼는데 끝에서 연료를 축축축축 뽑아주는 게 있어요.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은 인젝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가스차도 그런 인젝트 방식을 쓰면 뭐냐면, 기화기가 없어요. 기화기가 없고 연료가 와가지고 그 인젝터를 통해서 바로 연소실에다가 이제 분사가 됩니다, 가스를. 그러면서 분사를 할 때, 그러면 그것도 그냥 액체로 그냥 확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가열하는 코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LPGI가 보면 사람들이 뭐 시동성이 더 좋고 뭐 이러는데, 단점은 있습니다. 인젝터가 들어가니까 비싸요. 고장나면, 인젝터 고장나면 인젝터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점화 퓨즈 따로 있죠.
근데 일반 LPG 차량은 LPGI에 없는 기화기가 있는 대신에 연료 분사하는 데 보면 인젝터라는 게 별도로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죠. 또 아니면 있더라도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냥 연료만 틱틱 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 올란도 차량 같으면 쉐보레 올란도는 그 LPG 기화기가 달려있는 타입이에요. 현대기아차는 거기다 LPGI고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 뭐 분분한데 저는 뭐 그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LPG 이런 게 중요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도 뭐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무슨 환경에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보면 디젤 차량의 그 매연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LPG 차량을 선호하는 편이고 이 차를 거의 한 십몇 년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LPG 차량의 그렇게 큰 단점은 사실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는 관리하는 만큼 움직입니다. 관리 안 하면 디젤이든 휘발유든 관리 안 한 새 차 사가지고요 5년 지나면 뭐 3년 5년 지나면 이제 딱 고장나기 시작한다, 뭐 현대기아차 쓰레기다, 막 옥망 욕들을 많이 하죠.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차가 3년 정도, 새 차를 사서 3년 4년 정도 끌고 다니면 보증기간 내에 망가질 그 실제 그런 물리적인 기구들의 문제가 아니면 안에 쌓이는 타르라든가 그 다음에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부품들 한번 리뉴얼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우리는 차를 메인터넌스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라는 건 뭐냐면 고장나기 전에 일단 손을 좀 봐주는 겁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요, 교체를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장이 나야 가죠. 소리가 나거나 진짜 차가 이상하면 그때 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차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부품들과 센서들이 조합이 돼서 움직이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면요 그게 다른 쪽에 영향을 줘요. 근데 하나가 고장 난다고 해서 바로 퍼지게 차를 만드냐? 아니요. 오차 범위를 가지고 합니다. 센서가 만약에 뭐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뭐 5V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노화되니까 얘가 4V, 3.5V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뭐냐면 그 ECU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에서 뭐냐면 그런 오차 범위 내에서 있으면 그걸 보정을 또 합니다. 보정을 해서 차가 멀쩡한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뭐 출력을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을 끌다 보니까 좀 컨디션이 나빠졌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근데도 끌고 다녀요. 이게 차는 원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좀 있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차가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렇겠죠. 그래서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그 메인터넌스라고 한다는 게 딴 거 아닙니다. 그 기화기 클리너, 뭐 믹서 클리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깡통에 칙 쏘는 거. 나사 몇 개 풀어놓은 거는 물론 손에 기름때 묻고 그래서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줘요. 클리닝을 좀 해주고 이게 좀 이상하면 이제 손도 봐주고 그런데, 그리고 또 그게 있죠.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사실 좀 전에 얘기했던 믹서를 고장이 나서 샵에 찾아가서 수리를 하거나 교환을 한다. 수리는 거의 또 안 해주죠. 교환한다는 개념은 있어도 믹서의 카본 처리 그냥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맡기는 경우도 없고 그런 거 해준다는 데도 별로 없죠. 제 생각엔 좀 그런 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예방정비 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불도 안 나고요,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LPG차가 뭐 말은 길긴 한데 첫 번째 시동 안 걸린다, 관리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요새 차들은 특히나 요새 차들은 시동 안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연비 안 나온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사람들이 가스차를 끌고 다니면 무슨 하이브리드 차 끌고 다니는 기대를 해요.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세금 매기는 애들이 얼마나 짱구를 잘 굴리는데요. 원래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잘하는 분들이에요. 절대로 어느 한 유종이 특출나게 좋게 안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면 다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 차 같으면 시내 주행하면 뭐 6km 나오고 그럽니다. 6km, 7km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5km까지도 막 나와요. 가다서다 그냥 리터당. 근데 가격이 반이죠. 그러면은 뭐 연비를 시내 주행해서 뭐 6km만 칩시다. 그러면 12km 나오겠죠. 그럼 휘발유 차랑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디젤하고도 그런 걸 또이또이 계산을 해보면 별반 차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그걸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비 계산하시려면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는 나는 걱정스러운 게 고장날 때가 더 많죠. 왜냐하면 이런 내연기관 차들은 뭐냐면 엔진이 돌리면 그걸 미션을 통해 가지고 구동축으로 해서 차들을 돌리죠. 앞에 2바퀴 정도. 근데 전기차들은 뭐냐면 그런 축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모터가 따로따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진이 앞에 전방만 만약에 사륜이 아니라 앞에만 한다 그러면 모터가 2개 달리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차들이. 그럼 결국은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진다는 건 고장날 때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아직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전자기기들은 물리적인 기계보다 여튼간에 수명이 짧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만약에 몬다고 해도 앞으로 굉장히 제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때는 하려고 그러고요. 저는 그리고 내연기관 차가 좋아요. 그래서 가스차를 몬다라는 기준이 뭐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이제 나도 환경에 이런 거 관심이 많고 뭐 이렇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출력이라든가 이제 토크, 마력 이런 거 계산하고 진짜 그런 걸 필요로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즐긴다. 최소한 트랙을 한번 달려봤다. 밟았을 때 마력과 토크를 구분할 줄 안다. 그 다음에 내 차가 몇 마력이다 정도는 돼야 뭐 이 정도는 돼야 차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면 또 그렇게 하면 가스차는 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토크가 굉장히 낮죠. 가스차들이 보면 토크가 낮고요. 그 다음에 마력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보통 휘발유 차들이 토크하고 마력이 대략 좀 연료로만 봤을 때는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들 나오죠, 차들이. 그다음에 디젤은 아무래도 그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엔진의 생각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이제 그 마력보다는 이제 토크에 더 치중을 하죠. 그래서 딱 밟았을 때 카트라이더처럼 슝 하는 느낌. 그것도 좋고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완전히 전기차 있죠. 전기차하고 쫙 밟으시면 그 카트라이더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어요. 쫙 뒤로 가는 우잇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기차 좋아요. 겁나 조용하고요. 밟으면. 그리고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전기차는 보면 이렇게 옆에 게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RPM이죠. 뭐 1000, 2000, 3000 이렇게 있는데 걔들은 뭐 끝까지 가요. 그냥 처음에 밟으면 쫙 밟아서 드라이브로 딱 가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차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LPG 차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차를 손을 보고 그러려면 저 안에 있는 부품 뜯고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지 그걸 뜯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 줄 알아야지 그 많은 부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손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차는 운송수단이라는 걸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고쳐서 타고, 그 다음에 크게 문제 없으면 제가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계통 관련한 것들은, 그리고 자가정비도 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참을 떠들었는데 아직도 못 돌았어요. 여기서부터 30분인가? 여기서부터 30분 걸린다고 되는데, 여튼간 여기까지 끊고 말을 길게 했더니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증도 검사 완료까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어있는 고객 대기실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거는 조정 안 하고 높이가 맞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패스. 압력 검사한 거죠? 압력. 무슨 압력 검사하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어있는 고객 대기실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적합 일단 나왔고요.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일단은 뭐 불합격 같은 건 없고요. 타이어가 이제 뒤에가 3mm, 3mm면 뭐 좀 더 타다가 3mm면 이게 뭐 3mm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여기 3mm가 뭐 한 1, 2, 3mm 고무가 이만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타이어 43 저는 저기 차를 가끔 제가 자가 정비를 할 때 타이어를 이렇게 바꾸거든요. 위치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보내고 나니까 이제 앞 타이어가 4mm 남고 뒷 타이어가 3mm 남았죠. 요러면 뒷 타이어 갈 때 같이 갈면 될 것 같아요. 앞에가 좀 더 마모가 더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여름을 넘기거나 여름 때 봐서 좀 있으면 타이어 4짝을 다 한꺼번에 갈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타이어 위치 교환을 아예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과다하게 여기 같으면 지금 뒷 타이어가 3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앞 타이어가 1mm 남고 뒤에는 뭐 5mm 남으면 4mm 남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교환을 조금씩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위치 교환을 또 카센터에다가 그거만 해달라고도 맡기기도 뭐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자가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집에서 리프트 그 뭐지? 무슨 잡기라고 그러죠? 하여간 그 임시로 차에 붙어오는 잡기로 자가로 수리하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면 걔들이 해봐야 500km 정도? 여기도 보면 나오겠지만 압축 무게가 839kg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앞에 전체 무게니까요. 만약에 한쪽만 버틴다고 하면 한 400에서 500kg가 원래 무게겠죠. 근데 그 허접구리한 잡기가 보통 한 50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받치고 하다가 정상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타이어나 갈 때, 한 장만 갈 때 하는 거고, 집에서 뭐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겠다고 잡기를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1시간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주는 그 셀프로 할 수 있는 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산에 있는데 거기 샵에 가서 직접 하고요. 또 집에서 하는 거는 별로 타이어 위치 교환을 집에서 한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무게값이고요.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요거죠. 일산화탄소 이제 수치가 이제 요게 기준값이 되겠죠. 그래서 0.02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탄화수소량도 지금 기준이 이제 260에서 1200ppm 이하 뭐 이렇게 나오는데 24에서 26이면 아주 양호합니다. 지소산화물은 거의 안 나오죠. 2. 전에는 뭐 이게 0점대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가스차의 위대함이죠. 여튼 그렇고, 이 공기과액률은 뭐냐면 연료하고 공기하고의 혼합 비율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화기라는 게 있어요. 가스차에는, 제 차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튼간 이제 연료와 공기량 값의 이제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0.9 쪽으로 가면, 그 숫자가 이제 낮아지면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0.9 얼마에서 사실은 출력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맞춰 놓으면 뭐냐면 평상시 아이들링 상태에서 RPM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1이 그냥 이론상에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1.1 이상이 되면 희박이라고 그래서 공기량이 좀 더 많은데, 이때는 이제 힘보다는 연비가 약간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에 크게 목숨을 걸 일이 없는 게, 차라는 게 지금처럼 아이들링 상태에서 체크를 한 거거든요. 이제 RPM 한 800 정도가 기본인데, 보통 차들이 거의 다 이제 아이들링 했을 때 뭐 800, 그러니까 1000 이하 뭐 이 정도에서 아이들링을 하죠. 그 컴퓨터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연료가 안 들어오면 좀 더 분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 차가 노력을 합니다. 그건 ECU에서 통제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론상 연비가 1이라고 해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일반적으로 이게 0.9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2 뭐 이렇게 이상 올라가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차의 경우, 제가 예전에 이제 카렌스 그걸 봤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과액률 이걸 듀티 값이라고 그래요. 듀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화기에 보면 가스가 들어가는 양을 조정하는 밸브들이 있습니다. 막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미세 조절 밸브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돌려서 조정을 하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손으로 조정했는데 아이들링 상태에서 0.99면 아주 양호하게 조정을 했네요. 이게 원래는 기계를 꽂아가지고 기계를 꽂아서 그 배출되는 그 산소 센서의 측정값을 가지고 이제 듀티 값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보통 뭐 0.9, 지금 0.99 나왔는데 0.99 나왔죠. 그러니까 이론상 연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계가 지금 ECU가 잘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료량이 ECU에서 들어가는 게 ECU가 아니라 기화기나 믹서에서 뭐 넣는 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ISC 밸브라든가 믹서의 그 밸브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ECU에서 통제가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세팅해놓은 그 값으로 잘 통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기계 오차값 안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제 경유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수치가 있겠죠. 굉장히 높아요, 걔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 차는 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또 생명 연장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끝!